75의 박태성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일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깔린 도시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박태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오늘도 변함없는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박태성은 도시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아들 내외와 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그를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은 10살 손녀 민지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나가기 전 작은 도시락을 싸주곤 했죠. 할아버지, 오늘은 김치볶음밥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항상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박태성은 손녀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받으며 무뚝뚝한 얼굴에 잠시 미소를 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태성을 그저 가족도 없는 불쌍한 노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라 여겼죠. 하지만 누구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가끔은 경멸 섞인 눈길을 받으면서도 박태성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그는 잠시 그늘에 앉아 민지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단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아들 내외의 냉담한 인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 정민은 늘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그 일을 하셨어요? 이웃들 눈이 있는데. 정미의 말에는 항상 우회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모습이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태성의 월급 봉투를 챙겨볼 때만큼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행동에 무심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했죠. 아버지, 그만 쉬세요. 저희가 생활비는 다 드리잖아요. 준호의 말에는 관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묻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조용히 살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박태성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박태성은 가족들 사이에서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녀 민지만이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역시 민지에게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태성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바라보며 박태성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오늘도 폐지 주우러 나가셨어요. 이제 몇 시간 동안은 안 돌아오실 거예요. 정민은 남편 준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이미 며칠 전부터 박태성의 방을 살펴볼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오늘은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오실 거예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조용히 박태성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오래된 서랍장과 침대, 그리고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가 서둘러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중요한 서류는 여기 보관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그녀는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서류와 부동산 계약서, 각종 통장 사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미처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재산은 가족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거실로 돌아온 정민은 남편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서울 강남에 빌딩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건 제주도 땅 문서예요. 은행 통장도 여러 개.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으면서 왜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거지? 이해가 안 돼. 다음 날 준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친구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미리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방법이 있을까? 그의 질문에 변호사는 여러 법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증여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 물론 부모님의 정신적 능력이 쇠약해졌다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한편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민지는 할아버지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박태성은 손녀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지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민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돼지 모양의 저금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저금통이 다 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가 저금통을 흔들자 동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태성은 손녀가 건넨 황금색 저금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와, 우리 민지가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대단하다.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이니 은행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자도 붙고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주실 거예요? 박태성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내일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줄게. 걱정 말고 학교 갔다 와. 민지는 할아버지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그 말에 박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성은 이미 가족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서류 봉투가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가로 살아오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진 그였기에 가족들의 움직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의 황금색 저금통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성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낡은 점퍼와 빛바랜 작업복 바지를 입고 민지의 황금색 돼지 저금통을 리어카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민지가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 저금통을 은행에 가져갈 거야. 폐지도 좀 주워오고. 민지는 밝게 웃었지만 그 모습을 본 정민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그런 장난감 같은 걸 들고 은행에 가시려고요? 아버님 모습으로는 은행 직원들이 상대도 안 해줄 텐데. 제가 대신 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얕은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직접 가야지. 박태성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가로 활동했던 그의 모습이 잠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박태성은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폐지를 줍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와 그의 리어카에 머물렀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박태성은 리어카를 근처 전봇대에 세워두고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허름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방이 잘 된 실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 사이에서 그의 낡은 작업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태성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낡은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21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태성은 번호표를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번 창구에는 갓 입사한 듯한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성을 보자 미세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컴퓨터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눈은 여전히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태성을 직접 바라보지 않았고 대신 그의 낡은 옷자락만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박태성은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을 계좌에 넣고 싶습니다. 제 손녀 이름으로요. 그제야 여직원은 고개를 들었고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얕은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오늘 동전 입금을 받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만 동전 입금이 가능해요. 그녀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언제 가능한가요? 박태성이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옆자리 직원과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동전은 아침 10시부터 정오까지만 받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고 손가락으로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음 고객을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태성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새 통장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손녀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은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셔야 하고요. 직원은 마치 귀찮은 일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태성이 앉아있던 자리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VIP석에 앉아 계셨는데 일반 고객은 저쪽에 앉으셔야 합니다. 저쪽은 프리미엄 고객 전용이에요. 박태성은 무심코 앉은 자리가 VIP 고객 전용 좌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창구의 직원들까지 박태성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기 저 노인네, 자기가 VIP인 줄 알고 앉아 있었대.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박태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다시 품에 안고 은행을 나서려 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깨끗하게 씻고 오세요. 여기는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지만 그 말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들릴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박태성의 등은 처음으로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여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좋은 하루 되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은행을 나선 박태성은 리어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손에 든 황금색 돼지 저금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소중한 저금통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으며 박태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구했고 은행들은 그를 VIP 고객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외모를 바꿔놓았고 그 역시 의도적으로 과거의 자신을 숨겨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태성은 오래된 단골 세탁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세탁소 주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님, 어쩐 일로? 그는 박태성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말을 흐렸습니다.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내 오래된 정장, 아직 보관하고 계신가요? 박태성이 물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 물건은 항상 따로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전에 맡겨둔 서류 가방도 함께 준비해 주시겠어요? 박태성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태성은 민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은행에서 내 통장을 만들지 못했어. 하지만 걱정 마. 할아버지가 내일 다시 가볼게. 민지는 실망했지만 금방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 저금통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걸요. 그녀의 순수한 미소에 박태성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세상에 감추어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태성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과거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넥타이를 맨 젊은 시절의 자신, 대기업 회장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지금은 지점장이 된 그 은행의 신입사원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성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리어카를 끌고 나가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가져온 정장은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옷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정성껏 관리해준 덕분이었죠. 박태성은 천천히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제까지 입던 허름한 작업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고급스러운 넥타이,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정장은 그에게 과거의 위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버님? 정민은 박태성의 방 앞을 지나다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박태성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가봐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무력함이 사라지고 묵직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시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요? 어제 민지 저금통 때문에. 그래. 어제 일을 마무리 지으러 가는 거야. 박태성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류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민지는 할아버지의 변신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민지가 외쳤습니다. 박태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내 저금통 일을 제대로 해결하고 올게. 기다려. 집을 나선 박태성은 리어카 대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발의 노신사가 정장 차림으로 은행가를 향한다고 하자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박태성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 나 도착했네. 자네도 곧 오나? 전화를 끊은 그는 은행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명의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이병철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중년의 회계사, 마지막 한 명은 젊은 비서였습니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4사람이 함께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와 달리 정장 차림의 당당한 태도로 들어선 박태성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점장실에서 나오던 중년 남성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 회장님?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군, 이 지점장. 25해 전에 자네가 신입사원이었을 때가 기억나는구먼. 물론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장은 급히 다가와 박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해주신 조언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은행장이 박태성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제 박태성을 무시했던 창구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초라한 노인과 지금 눈앞에 당당한 VIP 고객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제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이 지점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뒤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비서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점장실에 들어선 박태성은 창문 너머로 은행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무시당했던 창구, 그리고 지금 혼란에 빠진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아닌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실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지점장은 계속해서 과거 박태성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박태성은 그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시게. 나도 한때 창구 직원이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네. 박태성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온 게 아니라네. 이병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님의 유언장과 재산 이전에 관한 서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은행에 예치해 두셨던 자금을 타 은행으로 이체하는 신청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은행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200억 원의 예치금은 저희 지점의 주요 자산입니다. 문제는 없네. 다만 내 손녀의 저금통을 무시한 은행에 내 재산을 맡기고 싶지 않을 뿐이지. 박태성의 말에는 비난이 아닌 단순한 사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네. 회계사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손녀 민지 양의 이름으로 설립될 태성희망재단에 귀속됩니다. 이는 가족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있었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박태성은 가방에서 황금색 돼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저금통이었지만 오늘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내 손녀의 첫 저금통이네. 평범한 동전들이지만 내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네. 이 동전들을 계좌에 넣고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를 부탁하고 싶네. 이 지점장은 황금색 돼지 저금통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특별 창구를 열고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박태성은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창구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박태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 다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게. 그 말을 남기고 박태성은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같은 택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창밖으로 은행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가 이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거래한 은행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향했습니다. 박태성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그가 취한 행동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자신이 아끼는 손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속 숫자가 아닌 올바른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태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식탁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미가 음식을 나르다 정장 차림의 시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도 업무용 노트북에서 시선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그 옷은... 정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보다 더 멋있어요. 민지만이 순수한 기쁨으로 할아버지를 반겼습니다. 박태성은 손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좋은 소식이 있단다. 내 저금통 속 동전들, 이제 은행에 잘 보관되어 있어. 내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었지. 박태성은 손녀에게 새로 만든 통장을 건넸습니다. 민지는 신기한 듯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와, 제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여기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제 동전이 이렇게 많았나요? 민지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보태줬단다.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정장을 입으시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몇 가지 일을 처리했네. 내 유언장도 작성했고
그 말에 정미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원장이요? 그녀와 준호는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방을 뒤지며 재산 관련 서류를 찾아본 것 다 알고 있었다. 박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난 너희에게 화가 난 게 아니야. 다만 내 재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지.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일 변호사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줄 거야. 박태성은 말을 끊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두거라. 내 전 재산은 민지 이름으로 태성희망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일 것이다. 너희에게 직접적인 상속은 없을 거야.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뭐예요, 할아버지? 제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박태성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지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곳이란다. 내가 어른이 되면 함께 운영하자. 그날 밤 박태성은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세상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침 일찍 박태성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것, 정말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실 건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박태성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미 결정한 일이야. 변호사가 곧 서류를 가지고 올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 가족은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태성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스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야. 폐지를 주우시면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 했던 건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아니야. 폐지를 주운 건 내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기 위해서였어.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 벨소리가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미가 어색하게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성희망재단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농촌 고령층을 위한 난방 지원,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장학사업, 그리고 미혼모 대상 양육 지원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준호와 정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가 있었지만 점차 이해와 수긍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지 양은 성년이 될 때까지 재단의 명예이사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후에는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이끌게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마쳤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박태성 회장님께서 직접 재단을 운영하실 겁니다.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박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돕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태성은 변호사와 함께 태성희망재단 설립을 위한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재단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태성은 자신이 리어카를 두고 온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 낡은 리어카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 세상의 이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리어카 손잡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의 과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태성희망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재단의 활동이 종종 소개되었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 편지가 재단으로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된 박태성의 옛 사업장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의 운영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에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미도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재단에 또 편지가 왔어요. 민지가 학교를 마치고 재단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박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읽어주렴. 민지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신 노부부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난방비 지원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때때로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네요. 민지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박태성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래, 민지야.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지. 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었다. 하지만 이제야 진정한 부의 의미를 알게 되었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정미는 자원봉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민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재단 이야기를 했다며 자랑했습니다. 박태성은 조용히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가족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주말 박태성은 민지와 함께 예전에 폐지를 주었던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그의 낡은 리어카가 여전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는 누군가 놓아둔 작은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꽃을 놓았을까요, 할아버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엔 의미가 있는 법이지. 이 리어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작은 것에도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단다. 두 사람은 리어카를 뒤로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박태성은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동네 사람들은 리어카 위의 꽃이 시들지 않고 계속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누가 꽃을 갈아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박태성이 남긴 무언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이들이 놓친 건 그의 손에 들려있던 돼지저금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평생의 철학이었습니다. 박태성의 이야기는 조용히 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도 박태성 같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